오베르의 밀밭에 바람이 스칩니다. 황금빛 밀 이삭들이 일렁입니다. 까마귀 떼가 솟고 검은 날개가 하늘을 가릅니다. 누군가의 붓이 이 순간을 담으려 했습니다. 밀밭 위의 까마귀들, 말년에 남긴 그림 가운데 하나입니다. 1890년 7월 27일 프랑스 오베르 쉬르 우아즈입니다. 한 남자가 밀밭 한가운데 쓰러져 있습니다. 가슴에서 피가 흐릅니다. 총소리는 이미 바람에 흩어졌습니다. 37세의 화가 빈센트 반 고흐. 그의 손에 붓은 없습니다. 테오에게 전해주세요. 그가 숨을 몰아쉽니다. 발견한 농부에게 겨우 말합니다. 프랑스어가 서툴러 더듬거립니다. 제 동생 테오에게요. 오후 5시의 햇빛이 밀밭을 비춥니다. 그가 그토록 사랑했던 노란빛, 해바라기의 색, 아르레 태양 빛깔, 모든 것이 황금으로 물듭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이미 그 빛을 담지 못합니다. 라부 여관으로 옮겨집니다. 계단을 오르며 피를 흘립니다. 다락방 침대에 눕습니다. 의사가 옵니다. 가셰 박사입니다. 총알은 너무 깊이 박혔습니다. 수술은 불가능합니다. 담배를 피우고 싶어요. 빈센트가 말합니다. 가셰가 파이프에 담배를 채워줍니다. 연기가 천장으로 올라갑니다. 창문 밖으로 밀밭이 보입니다. 저녁 노을에 물든 밀밭. 그가 그리려 했던 마지막 풍경입니다. 파리에서 급보가 옵니다. 테오가 밤기차를 탑니다. 형을 만나야 합니다. 마지막이 될지도 모릅니다. 아내 요한나는 갓난아기를 안고 남편을 보냅니다. 아기 이름도 빈센트. 삼촌의 이름을 물려받은 아이입니다. 7월 28일 오전입니다. 테오가 도착합니다. 형제는 포옹합니다. 빈센트가 울음을 터뜨립니다. 미안합니다, 테오. 형, 왜 이런 짓을 하세요? 더 이상은 못 견디겠습니다. 형제는 네덜란드어로 속삭입니다. 어린 시절 고향 말. 남들은 알아듣지 못하는 둘만의 언어. 빈센트가 테오의 손을 잡습니다. 차갑고 떨리는 손입니다. 네가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형도 저에게 전부입니다. 제 그림들을 지켜주세요. 밤이 깊어갑니다. 빈센트의 호흡이 거칠어집니다. 가셰가 아편을 줍니다. 고통을 덜어주려 합니다. 하지만 빈센트는 거부합니다. 마지막까지 깨어있고 싶습니다. 1890년 7월 29일 새벽 1시 30분입니다. 집에 가고 싶습니다. 마지막 말입니다. 네덜란드 브라반트의 들판. 어린 시절 뛰놀던 곳. 아버지가 설교하던 교회. 어머니가 그림 그리던 정원. 모든 것이 시작된 곳으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빈센트의 숨이 멎습니다. 테오는 형의 눈을 감깁니다. 촛불이 꺼집니다. 밖에서 새벽 새가 옵니다. 장례식은 7월 30일입니다. 오베르의 작은 교회는 거부합니다. 자살자는 받지 않습니다. 대신 여관에서 치릅니다. 벽에 그의 그림들을 걸었습니다. 마지막 전시회입니다. 에밀 베르나르가 파리에서 옵니다. 툴루즈 로트렉도 옵니다. 탕기 영감도 옵니다. 겨우 12명입니다. 생전에 그를 아끼던 사람들입니다. 천재였습니다. 베르나르가 추도사를 읽습니다. 시대를 앞서간 화가, 이해받지 못한 예술가. 하지만 역사는 기억할 것입니다. 테오는 형의 관 옆에서 흐느낍니다. 6개월 뒤 테오도 정신병원에서 죽습니다.
매독의 합병증. 형제는 오베르 묘지에 나란히 묻힙니다. 담쟁이 덩굴이 두 무덤을 하나로 잇습니다. 생전에 팔린 그림은 단 한 점입니다. 붉은 포도밭 400프랑. 안나 보우라는 화가가 샀습니다. 동정심에서였을까요? 예술적 안목에서였을까요? 이제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죽음 이후 모든 것이 바뀝니다. 테오의 아내 요한나가 나섭니다. 남편이 남긴 빈센트의 그림 수백 점, 편지 900통. 그녀는 평생을 바쳐 빈센트를 세상에 알립니다. 별이 빛나는 밤. 뉴욕 현대미술관의 보물. 해바라기. 런던 내셔널 갤러리의 자랑. 자화상. 파리 오르세 미술관의 얼굴. 그의 그림들이 세계를 정복합니다. 왜 그는 스스로를 쏘았을까요? 정말 자살이었을까요? 최근에는 타살설도 제기됩니다. 동네 소년들의 오발. 하지만 빈센트가 그들을 감쌌다는 것. 진실은 밀밭만이 압니다. 오베르의 밀밭은 여전히 황금빛입니다. 까마귀들도 여전히 날아옵니다. 관광객들이 찾아옵니다. 그가 서 있던 자리를 찾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정확한 지점을 모릅니다. 그날의 목소리를 찾아 떠나는 여정입니다. 구독이 큰 힘이 됩니다. 이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네덜란드의 작은 마을로. 목사의 아들이 태어나던 날로. 모든 비극과 영광이 시작된 그곳으로. 1853년 3월 30일. 네덜란드 북브라반트주 그루트 준데르트입니다. 눈이 녹고 있습니다. 봄이 오는 길목. 목사관에서 아이의 울음소리가 터집니다. 산파가 아이를 받습니다. 건강한 남자아이. 붉은 머리카락. 큰 울음소리입니다. 빈센트 빌럼이라 부르죠. 아버지 테오도루스가 말합니다. 어머니 안나가 고개를 돌립니다. 그 이름은 작년에 죽은 아이의 이름입니다. 정확히 1년 전. 1852년 3월 30일. 첫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빈센트 빌럼 반 고흐. 하지만 사산으로 태어났습니다. 작은 관에 담겨 교회 묘지에 묻혔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1년 후 같은 날, 둘째가 태어납니다. 부모는 같은 이름을 붙입니다. 빈센트 빌럼 반 고흐. 죽은 형의 이름을 산 동생이 물려받습니다. 어린 빈센트는 일요일마다 교회 묘지를 지나갑니다. 비석이 보입니다. V-I-N-C-E-N-T. 자기와 같은 이름. 다른 것은 연도뿐. 6살이 되어 글을 읽을 줄 알게 되자 묻습니다. 엄마, 저 무덤은 누구예요? 너의 형이란다. 형이 있었어요? 하늘나라에 먼저 갔지. 빈센트는 혼란스럽습니다. 자기가 진짜 빈센트일까요? 죽은 형의 대체품일까요? 이 질문은 평생 그를 따라다닙니다. 아버지 테오도루스는 엄격한 칼뱅파 목사입니다. 회중은 적습니다. 그루트 준데르트는 가톨릭이 다수인 마을입니다. 개신교 목사는 외롭습니다. 어머니 안나 코르넬리아는 헤이그 출신입니다. 제본업자의 딸입니다. 그림 그리기를 좋아합니다. 수채화로 꽃을 그립니다. 정물화를 그립니다. 빈센트는 어머니 옆에서 그림을 봅니다. 엄마는 왜 그림을 그려요? 아름다운 것을 기억하고 싶어서란다. 나도 그려봐도 돼요? 그럼 이리 와보렴. 어머니가 붓을 쥐어줍니다. 빈센트의 첫 그림입니다. 서툴지만 무언가 다릅니다. 색을 과감하게 씁니다. 선이 거칠고 강합니다.
1857년 동생 테오도루스가 태어납니다. 애칭은 테오입니다. 빈센트와 4살 차이입니다. 형제는 각별해집니다. 빈센트는 테오를 돌봅니다. 테오는 형을 따릅니다. 형, 오늘은 뭐 하고 놀아? 들판에 가자. 새 둥지 찾자. 형은 왜 맨날 밖에 나가? 집은 답답해. 밖은 넓어. 빈센트는 학교에서 문제아입니다. 선생님 말을 안 듣습니다.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합니다. 혼자 그림을 그립니다. 혼자 들판을 걷습니다. 11세에 기숙학교로 보내집니다. 제보스베르헌. 집에서 20km. 빈센트는 처음으로 가족을 떠납니다. 외롭습니다.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테오. 첫 편지의 시작입니다. 이후 평생 900통이 넘는 편지를 씁니다. 대부분 테오에게. 편지는 그의 유일한 위안입니다. 13세. 틸비르흐의 중학교. 프란스 할스의 그림을 처음 봅니다. 네덜란드 황금시대의 거장입니다. 빈센트는 충격을 받습니다. 그림이 이렇게 살아있을 수 있군요. 하지만 학업은 부진합니다. 언어에는 재능이 있습니다. 프랑스어, 영어, 독일어를 익힙니다. 하지만 수학과 과학은 낙제 수준입니다. 15세. 학교를 그만둡니다. 집으로 돌아옵니다. 아버지는 실망합니다. 목사가 되길 바랐는데요. 빈센트는 방황합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뭐가 되고 싶니? 아버지가 묻습니다. 빈센트는 대답하지 못합니다. 그림을 그리고 싶다고 말하지 못합니다. 그림은 직업이 아니라고 아버지가 말할 게 뻔합니다. 1869년 7월 16세의 빈센트. 삼촌 센트가 제안합니다. 헤이그의 구필 화랑에서 일해보라고요. 국제적인 미술상입니다. 파리와 런던에도 지점이 있습니다. 빈센트는 수락합니다. 무엇이든 해야 합니다. 헤이그로 떠나는 날, 테오가 역까지 따라옵니다. 형, 편지 써. 매주 쓸게. 약속해? 약속. 기차가 출발합니다. 그루트 준데르트를 떠납니다. 다시는 고향에 정착하지 못합니다. 평생 떠돌이가 됩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16세 소녀는 희망에 차 있습니다. 헤이그에서 새 인생이 시작될 거라고요. 아직 그림을 그릴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이미 정해졌습니다. 1869년 여름. 헤이그입니다. 구필 화랑은 플라츠 거리에 있습니다. 우아한 건물입니다. 큰 유리창입니다. 빈센트는 긴장합니다. 시골 목사의 아들이 대도시 화랑에서 일하다니요. 자네가 빈센트 군인가? 테르스테흐 씨가 맞이합니다. 지점장입니다. 삼촌의 소개를 받았습니다. 견습생으로 시작합니다. 월급은 적지만 숙식을 제공합니다. 첫 임무는 창고 정리입니다. 그림을 포장하고 분류합니다. 렘브란트의 판화, 밀레의 복제화, 코로의 풍경화. 빈센트는 매일 걸작을 만집니다. 행복합니다. 이 그림을 보게. 동료가 보여줍니다. 밀레의 만종입니다. 농부들이 기도합니다. 저녁 종소리가 들리는 듯 합니다. 빈센트는 한참을 바라봅니다. 가슴이 뜁니다. 저녁이면 혼자 도시를 걷습니다. 마우리츠 하이스 미술관을 찾습니다. 베르메르의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
렘브란트의 해부학 강의. 몇 시간씩 서서 봅니다. 빈센트는 눈이 있어. 테르스테흐가 평합니다. 그림을 보는 안목이 있습니다. 하지만 장사 수완은 없습니다. 손님이 와도 적극적으로 권하지 못합니다. 1871년입니다. 테오가 편지를 보냅니다. 자기도 구필 화랑에 들어가고 싶다고요. 빈센트는 추천합니다. 동생도 브뤼셀 지점에 취직합니다. 형제가 같은 일을 합니다. 1872년 여름입니다. 동생이 헤이그를 방문합니다. 형제는 도시를 함께 걷습니다. 미술관을 갑니다. 카페에서 대화합니다. 형은 행복해? 그럭저럭. 뭔가 부족해 보여. 사랑이 부족해. 빈센트가 쓸쓸히 웃습니다. 19세. 아직 연애를 모릅니다. 1873년 5월. 런던 지점으로 발령받습니다. 승진입니다. 연봉도 오릅니다. 빈센트는 기뻐합니다. 새로운 도시. 새로운 시작입니다. 런던 브릭스턴. 하숙집을 구합니다. 로이어 부인이 주인입니다. 딸 외제니가 있습니다. 19세. 검은 머리. 큰 눈. 빈센트는 첫눈에 반합니다. 런던은 어때요? 외제니가 묻습니다. 프랑스어로요. 그녀도 프랑스계입니다. 빈센트는 더듬거립니다. 얼굴이 빨개집니다. 아름다워요. 당신처럼요. 용기를 내어 말합니다. 외제니는 웃습니다. 하지만 그뿐입니다. 매일 저녁 외제니와 대화합니다. 책을 읽어줍니다. 산책을 제안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거리를 둡니다. 왜일까요? 빈센트는 모릅니다. 크리스마스. 네덜란드로 휴가를 갑니다. 가족들에게 외제니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에 빠졌다고요. 청혼할 거라고요. 상대는 어떠니? 어머니가 걱정합니다. 빈센트는 확신합니다. 그녀도 자기를 사랑한다고요. 1874년 봄. 런던으로 돌아옵니다. 용기를 냅니다. 외제니에게 고백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결혼해주세요. 외제니가 놀랍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미안해요. 전 약혼자가 있어요. 청천벽력입니다. 약혼자라니요. 전에 하숙했던 남자입니다. 이미 결혼 약속을 했습니다. 빈센트는 무너집니다. 일이 손에 안 잡힙니다. 화랑에 나가지 않습니다. 방에만 틀어박힙니다. 성경을 읽습니다. 토마스 아 캠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위안을 찾습니다. 빈센트, 무슨 일인가? 상사가 묻습니다. 빈센트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근무 태도가 나쁩니다. 손님과 다툽니다. 그들의 취향이 저속하다고 말합니다. 1875년 5월. 파리 본사로 발령받습니다. 좌천인지 기회인지 모릅니다. 빈센트는 상관없습니다. 어디든 똑같습니다. 외제니가 없는 세상은요. 파리. 몽마르트. 작은 방을 얻습니다. 루브르를 다닙니다. 하지만 감동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무의미합니다. 성경이 답이다.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목사가 되어야 합니다. 아버지처럼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 그것만이 의미 있습니다. 1876년 3월. 구필 화랑에서 해고당합니다. 7년간의 미술상 생활.
실패로 끝납니다. 23세. 실업자입니다. 부모에게 편지를 씁니다. 목사가 되고 싶다고요. 신학을 공부하겠다고요. 아버지는 기뻐합니다. 드디어 정신을 차렸구나 하고요. 하지만 그 전에 영국으로 다시 갑니다. 가르치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램스게이트의 작은 학교. 보조교사가 됩니다. 월급도 없습니다. 숙식만 제공합니다. 가난한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산수와 프랑스어, 성경도 읽어줍니다. 아이들은 빈센트를 좋아합니다. 이상한 선생님. 하지만 따뜻합니다. 선생님은 왜 그림을 안 그려요? 한 아이가 묻습니다. 빈센트가 칠판에 그린 그림을 보고요. 배가 아름답게 그려졌습니다. 그림은 취미일 뿐이에요. 빈센트가 대답합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아픕니다. 정말 그럴까요? 그림은 단지 취미일까요? 1877년 암스테르담. 빈센트는 신학 공부를 시작합니다. 삼촌 얀의 집에 머뭅니다. 해군 사령관 출신입니다. 엄격하고 규율적입니다. 라틴어는 필수야. 교수가 말합니다. 빈센트는 책과 씨름합니다. 문법이 복잡합니다. 그리스어는 더 어렵습니다. 성경을 원어로 읽어야 한다니요. 왜 이런 게 필요할까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학문이 왜 필요합니까? 빈센트가 묻습니다. 교수가 한심하다는 눈으로 봅니다. 15개월 만에 포기합니다. 대학 공부는 자기와 맞지 않습니다. 대신 브뤼셀의 전도학교를 찾습니다. 3개월 과정입니다. 실습 위주입니다. 이것이라면 할 수 있습니다. 1878년 12월. 벨기에 보리나주. 탄광지대 와슴으로 파견됩니다. 유럽에서 가장 가난한 곳입니다. 광부들의 삶은 비참합니다. 하루 14시간 노동입니다.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갱도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빈센트가 설교합니다. 하지만 광부들은 냉소합니다. 하나님이 있다면 왜 이렇게 살까요? 빈센트는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자기 옷을 벗어줍니다. 자기 빵을 나눕니다. 병든 광부를 밤새 간호합니다. 갱도 사고가 나면 가장 먼저 달려갑니다. 빈센트 목사님은 진짜야. 광부들이 말합니다. 다른 성직자들은 편안한 집에 삽니다. 빈센트만 그들과 똑같이 삽니다. 너무 똑같이 살아서 문제입니다. 상부에서 조사관이 옵니다. 빈센트의 모습에 경악합니다. 거지처럼 입고 있습니다. 얼굴은 탄가루로 시커멓습니다. 이게 성직자의 모습인가요? 절제를 배우시오. 예수님도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과도한 열정은 광신입니다. 1879년 7월. 해임 통보입니다. 교회는 빈센트를 버립니다. 너무 극단적이라고요. 품위가 없다고요. 26세입니다. 완전한 낙오자. 목사도 실패. 전도사도 실패.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림을 그려라. 내면의 소리가 들립니다. 더 이상 피할 수 없습니다. 운명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테오에게 편지를 씁니다. 긴 편지. 영혼의 고백입니다. 나는 화가가 되기로 했다. 테오는 놀라지 않습니다. 이미 예상했습니다. 형은 태어날 때부터 화가였습니다. 단지 인정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내가 돕겠어. 매달 돈을 보낼게. 테오의 답장입니다.
이제 태호는 팔이 굽힐 화랑의 중역입니다. 성공한 미술상입니다. 형을 도울 여유가 있습니다. 1880년 브뤼셀. 빈센트는 정식으로 그림을 배웁니다. 해부학, 원근법. 하지만 곧 답답해합니다. 규칙이 너무 많습니다. 1881년 에텐. 부모님 집으로 돌아옵니다. 아버지는 새로운 교구로 옮겼습니다. 빈센트는 다락방을 작업실로 씁니다. 농부들을 그립니다. 들판을 그립니다. 사촌 케이를 만납니다. 남편을 잃은 과부입니다.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빈센트는 또 사랑에 빠집니다. 하지만 케이는 거절합니다. 당신은 내 사촌이에요. 사랑의 혈연이 무슨 상관입니까? 전 아직 남편을 잊지 못했어요. 또다시 시련입니다. 빈센트는 절망합니다. 사랑받지 못하는 운명인가요? 1882년 헤이그. 화가 안톤 마우베를 찾아갑니다. 친척이자 선배 화가입니다. 처음으로 제대로 된 스승을 만납니다. 색채를 써보게. 마우베가 유화 물감을 줍니다. 빈센트는 처음으로 유화를 그립니다. 물감이 두껍게 발립니다. 붓질이 거칩니다. 하지만 뭔가 살아있습니다. 시엔을 만납니다. 거리의 여인입니다. 임신한 몸입니다. 다른 아이도 있습니다. 빈센트는 그녀를 모델로 씁니다. 그리고 동정심이 사랑으로 변합니다. 나와 살자. 당신은 날 모르잖아요. 알아요. 당신도 외롭고 나도 외롭습니다. 동거가 시작됩니다. 빈센트는 가족을 꾸린 기분입니다. 시엔의 아이들을 돌봅니다. 태어날 아기를 기다립니다. 행복합니다. 처음으로요. 하지만 태호가 반대합니다. 부모님도 충격을 받습니다. 창녀와 산다니요. 빈센트는 반박합니다. 마리아 막달레나도 창녀였습니다. 가족과 멀어집니다. 돈도 부족합니다. 시엔이 다시 술을 마시기 시작합니다. 예전 생활로 돌아갑니다. 빈센트는 배신감을 느낍니다. 1883년 9월. 관계를 끝냅니다. 시엔과 헤어집니다. 또다시 혼자입니다. 드렌테 지방으로 갑니다. 황무지, 이탄 습지. 가장 쓸쓸한 풍경입니다. 빈센트의 마음과 닮았습니다. 여기서 죽을 것 같아. 태호에게 편지를 씁니다. 너무 외롭습니다. 그림도 안 그려집니다. 12월. 뉘엔으로 돌아옵니다. 부모님이 새로 부임한 곳입니다. 아버지와 화해합니다. 다시 집에서 삽니다. 1885년. 감자 먹는 사람들. 첫 대작을 완성합니다. 농부들의 저녁 식사. 투박한 손. 거친 얼굴. 감자를 나누는 가족. 노동의 신성함입니다. 너무 어둡지 않니? 태호가 평합니다. 파리에서는 인상파가 유행입니다. 밝은 색. 빛의 표현. 빈센트의 그림은 구식입니다. 3월 26일.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집니다. 뇌졸중. 그날 저녁 숨을 거둡니다. 63세입니다. 빈센트는 충격을 받습니다. 화해한 지 얼마 안 됐는데요. 이제 진짜 혼자구나. 장례식 후 빈센트는 결심합니다. 파리로 가야겠다고요. 태호가 있는 곳. 새로운 미술이 있는 곳입니다. 1886년 3월. 파리 도착. 예고 없이 나타납니다.
테오, 나야. 몽마르트 역입니다. 테오는 놀라지만 반갑게 맞습니다. 라발가 54번지. 형제의 아파트. 2년간의 동거가 시작됩니다. 파리는 빈센트를 바꿉니다. 어두운 팔레트가 밝아집니다. 붓질이 짧아집니다. 색이 순수해집니다. 코르몽 화실입니다. 정식 미술 교육을 받습니다. 로트렉을 만납니다. 베르나르를 만납니다. 젊은 화가들과 토론합니다. 인상주의는 혁명이야. 베르나르가 열변합니다. 빈센트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뭔가 부족합니다. 단순히 빛만 그리는 건 아닙니다. 영혼도 그려야 합니다. 일본 판화에 빠집니다. 우키요에 단순한 구성, 평면적 색채, 검은 윤곽선. 빈센트는 수백 점을 수집합니다. 일본이 내 이상이야. 피사로를 만납니다. 인상파의 아버지입니다. 전묘법을 가르쳐 줍니다. 빈센트도 시도합니다. 하지만 성격에 안 맞습니다. 너무 느립니다. 너무 계산적입니다. 고갱을 만납니다. 강렬한 개성, 원시적 스타일. 빈센트는 매료됩니다. 하지만 고갱은 거만합니다. 당신은 아직 아마추어야. 고갱의 평가입니다. 빈센트는 상처받지만 인정합니다. 더 노력해야 합니다. 탕기 영감의 가게입니다. 물감을 사고 그림을 팝니다. 아니, 팔리지는 않습니다. 탕기만 믿어줍니다. 언젠가 당신 그림이 루브르에 걸릴 거야. 카페 템버린입니다. 여주인 아고스티나. 이탈리아 여자입니다. 빈센트와 연인이 됩니다. 카페에 그의 그림을 전시합니다. 하지만 오래가지는 못합니다. 테오와의 갈등입니다. 형제는 너무 다릅니다. 테오는 규칙적입니다. 빈센트는 충동적입니다. 매일 싸웁니다. 화해합니다. 다시 싸웁니다. 남쪽으로 가야 해. 1888년 2월. 빈센트가 결정합니다. 파리는 너무 어둡습니다. 경쟁이 심합니다. 남프랑스에 일본의 빛이 있을 겁니다. 아르른 어때? 툴루즈 로트렉이 제안합니다. 작은 도시, 로마 유적, 맑은 하늘, 저렴한 물가입니다. 2월 19일, 파리를 떠나는 날입니다. 테오가 역까지 배웅합니다. 건강 조심해. 고마워. 내 동생. 기차가 출발합니다. 남쪽으로. 빛을 향해. 운명의 도시 아를로. 1888년 2월 20일 아를. 눈이 내립니다. 남프랑스의 드문 폭설입니다. 빈센트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눈 덮인 아를도 아름답습니다. 봄이 오면 더 아름다울 것입니다. 카렐 진로의 호텔 레스토랑입니다. 하룻밤 오프랑입니다. 너무 비쌉니다. 며칠 뒤 싼 곳으로 옮깁니다. 그리고 집을 찾습니다. 5월 1일. 노란 집. 라마르틴 광장 2번지입니다. 월세 15프랑입니다. 4개의 방입니다. 노란색으로 칠해진 외벽. 빈센트의 아틀리에입니다. 예술가 공동체를 만들 거야. 테오에게 편지를 씁니다. 화가들이 모여 사는 곳. 서로 돕고 영감을 주는 곳. 일본 예술가들처럼입니다. 봄이 옵니다. 과수원의 꽃이 핍니다. 살구, 복숭아, 아몬드. 빈센트는 미친 듯이 그립니다. 하루에 한 점씩,
스스로 목표를 정합니다. 캔버스가 모자랍니다. 테오에게 더 보내달라고 합니다. 물감도 부족합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습니다. 해바라기를 발견합니다. 여름의 꽃입니다. 태양을 닮은 꽃입니다. 빈센트는 매료됩니다. 8월입니다. 해바라기 연작 3송이, 5송이, 12송이, 15송이. 노란색의 교향곡입니다. 크롬 옐로, 카드뮴 옐로, 네이플스 옐로입니다. 이것이 내 서명이 될 거야. 우편 배달부 룰랭을 만납니다. 조제프 룰랭. 수염이 멋진 남자입니다. 공화주의자입니다. 빈센트와 친구가 됩니다. 당신을 그려도 될까요? 나 같은 사람을 왜? 당신은 왕보다 위험 있어요. 룰랭의 초상화입니다. 제복을 입은 노동자. 자부심 가득한 표정입니다. 배경의 꽃무늬. 일본 판화의 영향입니다. 밤의 카페입니다. 진우 부인의 카페입니다. 빈센트가 자주 가는 곳입니다. 한밤중 풍경을 그립니다. 빨강과 초록의 대비입니다. 당구대의 초록, 벽의 빨강, 가스 등의 노랑입니다. 술 취한 사람들, 텅 빈 의자들입니다. 이곳은 사람이 미칠 수 있는 곳이야. 9월입니다. 론 강이 별밤, 밤 11시, 강변에 이제를 세웁니다. 촛불을 모자에 꽂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립니다. 별들이 물에 비칩니다. 금빛 점들입니다. 북두칠성이 보입니다. 연인들이 걷습니다. 검은 실루엣입니다. 파랑과 노랑의 하모니입니다. 밤도 낮보다 색이 풍부해. 고갱에게 편지를 씁니다. 와달라고요. 함께 그리자고요. 테오가 설득합니다. 고갱의 빚을 갚아줍니다. 조건은 아를로 가는 것입니다. 10월 23일. 고갱이 도착합니다. 노란 집이 마음에 드는군. 첫인상은 좋습니다. 빈센트는 고갱의 방을 꾸몄습니다. 해바라기 그림을 걸었습니다. 최고의 대접입니다. 처음 2주는 행복합니다. 함께 그립니다. 알리스캉 묘지. 포도밭입니다. 빈센트는 고갱에게 배웁니다. 기억으로 그리기. 상상력 사용하기입니다. 하지만 곧 갈등이 시작됩니다. 자네는 너무 현실에 매여 있어. 당신은 너무 차가워요. 감정만으로는 예술이 안 돼. 계산만으로도 예술이 안 돼요. 12월입니다. 긴장이 고조됩니다. 고갱은 떠나고 싶습니다. 아르리 지루합니다. 빈센트가 부담스럽습니다. 12월 23일. 결정적 사건입니다. 저녁 식사 중 다툽니다. 고갱이 선언합니다. 나는 떠나겠네. 파리로 돌아가겠어. 빈센트가 와인잔을 던집니다. 고갱의 머리를 스칩니다. 고갱이 나갑니다. 빈센트가 따라갑니다. 그날 밤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다음 날 아침입니다. 경찰이 노란 집에 들이닥칩니다. 빈센트가 쓰러져 있습니다. 왼쪽 귀가 잘렸습니다. 피가 흘러나옵니다. 침대가 피로 젖었습니다. 라셀에게 주려고 했어. 빈센트가 중얼거립니다. 라셀은 사창가 여인입니다. 잘린 귀를 종이에 싸서 갔다고요. 왜 그랬는지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집니다. 펠릭스 레이 의사가 치료합니다. 고갱은 그날로 파리로 떠납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1889년 1월 7일 퇴원합니다. 귀에 붕대를 감은 자화상입니다. 빈센트는 즉시 그립니다. 담담한 표정입니다. 파이프를 문 입입니다. 일본 판화가 걸린 배경입니다. 알을 시민들이 청원서를 냅니다. 미친 화가를 쫓아내라고요. 위험하다고요. 30명이 서명합니다. 2월입니다. 다시 입원합니다. 환청이 들립니다. 환각이 보입니다. 레이 의사는 간질이라고 진단합니다. 제가 미쳤나요? 아니에요. 병이 있을 뿐이에요. 5월 8일 스스로 결정합니다. 생내미 요양원에 가기로요. 아르를 떠나는 날입니다. 노란 집을 둘러봅니다. 해바라기는 시들었습니다. 이젤은 먼지가 쌓였습니다. 15개월의 꿈이 끝났습니다. 생내미 생폴 요양원입니다. 자발적 입원입니다. 테오가 비용을 댑니다. 월 100프랑입니다. 작은 방 하나입니다. 철창이 있는 창문입니다. 그림 그릴 자유만 허락됩니다. 정원의 붓꽃입니다. 첫 작품입니다. 보라, 노랑, 흰색입니다. 생명력이 폭발합니다. 갇혀 있어도 꽃은 핍니다. 올리브 나무입니다. 뒤틀린 가지. 은빛 잎입니다. 고통 속에서도 살아가는 나무입니다. 자기 자신 같다고 봅니다. 사이프러스입니다. 검은 불꽃 같은 나무입니다. 하늘로 솟구칩니다. 죽음의 나무라지만 빈센트는 생명을 봅니다. 6월입니다. 별이 빛나는 밤입니다. 창밖을 봅니다. 새벽 4시입니다. 별들이 빛납니다. 초승달이 뜹니다. 마을이 잠들어 있습니다. 교회 첨탑이 솟아 있습니다. 기억과 상상을 섞습니다. 본 것과 느낀 것을 합칩니다. 하늘이 소용돌이칩니다. 별들이 춤춥니다. 우주의 리듬입니다. 너무 과장된 것 같아. 테오에게 편지를 씁니다. 스스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 그림이 최고 걸작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1890년 1월 기적 같은 소식입니다. 형, 그림이 팔렸어요. 테오의 편지입니다. 브뤼셀 레뱅 전시회입니다. 붉은 포도밭입니다. 화가 안나 보우가 구입했습니다. 400프랑입니다. 생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팔린 그림입니다. 빈센트는 기뻐하면서도 씁쓸합니다. 겨우 한 점입니다. 그것도 동정심에서 산 것 같습니다. 비평가 알베르 오리에의 글입니다. 메르퀴르 드 프랑스 지입니다. 빈센트 반 고흐는 천재다. 색채의 마술사. 영혼의 화가. 처음으로 받는 진지한 평가였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빈센트는 이미 지쳤습니다. 테오의 편지입니다.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이름은 빈센트입니다. 형의 이름을 물려받았습니다. 이 아이가 나보다 행복하길. 5월 16일 퇴원 결정입니다. 파리로 갑니다. 테오의 집에서 사흘을 보냅니다. 조카를 처음 봅니다. 작은 빈센트입니다. 형제는 미래를 논의합니다. 오베르는 어때요? 테오가 제안합니다. 파리 근교입니다. 조용한 시골입니다. 가셰 박사가 있습니다. 의사이자 미술 애호가입니다. 5월 20일 오베르 도착입니다. 가셰 박사가 마중 나옵니다. 괴짜 의사입니다. 빨간 머리입니다.
우울한 눈입니다. 빈센트와 닮았습니다. 우리는 형제 같군요. 가세가 말합니다. 둘 다 외롭고 둘 다 예술을 사랑합니다. 라부 여관입니다. 다락방입니다. 하루 3프랑 50상팀입니다. 창밖으로 밀밭이 보입니다. 빈센트는 즉시 그리기 시작합니다. 가세의 초상화입니다. 의사의 우울함을 담습니다. 시대의 우울함이기도 합니다. 테이블의 디기탈리스입니다. 심장약입니다. 독약이기도 합니다. 오베르 성당입니다. 고딕 건축입니다. 코발트 블루의 하늘입니다. 건물이 춤추듯 일렁입니다. 원근법은 무시됩니다. 감정만 남습니다. 도비니의 정원입니다. 인상파 선배의 집입니다. 빈센트는 경외감으로 그립니다. 검은 고양이가 지나갑니다. 불길한 예감입니다. 6월 8일입니다. 테오 가족이 방문합니다. 피크닉을 합니다. 아기 빈센트를 안아봅니다. 형제는 오랜만에 웃습니다. 요한나가 사진을 찍습니다. 마지막 가족 사진입니다. 하지만 테오가 걱정스럽습니다. 회사에서 갈등이 있습니다. 건강도 나쁩니다. 아마 매독입니다. 빈센트는 불안합니다. 테오마저 잃으면 어떡하나 싶습니다. 편지를 씁니다. 하루에도 몇 통씩입니다. 하지만 붙이지 않는 편지가 많습니다. 저는 짐이에요. 모두에게요. 7월 6일. 파리를 다시 방문합니다. 테오의 집입니다. 긴장된 분위기입니다. 아기가 아픕니다. 테오와 요한나가 다툽니다. 빈센트는 자신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없으면 더 나을 거예요. 그날로 오베르로 돌아옵니다. 더 이상 파리에 가지 않습니다. 7월입니다. 폭풍의 밀밭입니다. 넓이 가로 50cm, 세로 1m의 캠퍼스입니다. 가로로 긴 형식입니다. 파노라마처럼입니다. 황금빛 밀밭입니다. 검은 하늘입니다. 까마귀들이 날아옵니다. 붓질이 격렬합니다. 물감이 두껍습니다. 극도의 슬픔과 고독을 표현했어. 테오에게 쓴 편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보낸 편지입니다. 7월 27일 일요일. 아침 일찍 일어납니다. 면도를 합니다. 깨끗한 옷을 입습니다. 평소와 다르지 않습니다. 점심 식사 후 밖으로 나갑니다. 이젤도 없습니다. 물감도 없습니다. 주머니에 뭔가 있습니다. 오후 1시입니다. 밀밭으로 갑니다. 까마귀들이 바람을 가르며 날아옵니다. 총성. 그는 비틀거리며 들판을 벗어나 스스로 라부 여관으로 돌아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라부 부인에게 말합니다. 다락방으로 올라갑니다. 그제야 피를 봅니다. 복부의 총상입니다. 라부가 의사를 부릅니다. 가세가 옵니다. 마주 의사도 옵니다. 총알이 너무 깊습니다. 수술은 불가능합니다. 테오를 불러주세요. 전보를 칩니다. 파리까지 기차로 1시간입니다. 테오가 밤기차를 탑니다. 7월 28일 월요일. 테오가 도착합니다. 형제는 네덜란드어로 대화합니다. 미안해. 뭐가 미안해, 형. 내게 짐만 됐어. 형은 나의 전부야. 빈센트가 파이프를 요구합니다. 테오가 담배를 채워줍니다. 연기가 올라갑니다. 창밖으로 밀밭이 보입니다. 우리 어릴 때 생각나? 브라반트 들판.
그때가 행복했어. 밤이 깊어갑니다. 빈센트의 호흡이 약해집니다. 7월 29일 화요일 새벽 1시 30분. 집에 가고 싶어. 마지막 말입니다. 테오가 손을 잡습니다. 빈센트가 눈을 감습니다. 37세 넉 달입니다. 화가로 산 것은 10년입니다. 그린 그림 900여 점입니다. 판 그림 1점입니다. 7월 30일 장례식입니다. 오베르 교회는 거부합니다. 자살자는 받지 않습니다. 라부 여관에서 치릅니다. 벽에 그의 그림들을 겁니다. 해바라기, 붓꽃, 밀밭. 마지막 전시회입니다. 베르나르가 옵니다. 로트렉이 옵니다. 피사로는 편지를 보냅니다. 고갱은 오지 않습니다. 그는 순교자였어요. 가셰가 추도사를 합니다. 예술을 위한 순교자, 진실을 위한 순교자. 오베르 공동묘지입니다. 언덕 위입니다. 밀밭이 내려다 보이는 곳입니다. 빈센트가 잠듭니다. 6개월 뒤입니다. 1891년 1월 25일. 테오가 죽습니다. 매독의 합병증입니다. 정신병원에서입니다. 형을 따라갑니다. 요한나가 테오를 오베르에 묻습니다. 빈센트 옆입니다. 형제의 무덤을 담쟁이가 덮습니다. 요한나는 평생을 바칩니다. 빈센트의 그림을 세상에 알리는 일로 900통의 편지를 출판합니다. 전시회를 조직합니다. 20세기입니다. 빈센트의 시대가 옵니다. 별이 빛나는 밤 1941년 뉴욕 현대미술관 소장입니다. 인류가 가장 사랑하는 그림입니다. 해바라기 1987년 경매입니다. 3,900만 달러입니다. 당시 최고가입니다. 의사 가셰의 초상 1990년 경매입니다. 8,250만 달러입니다. 또다시 최고가입니다. 수없는 전시회입니다. 수없는 책입니다. 수없는 영화입니다. 빈센트 반 고흐. 가장 유명한 화가입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자기가 이렇게 될 줄은요. 오늘 우리는 그의 그림 앞에 섭니다.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무엇에 목숨을 걸 수 있을까요? 우리의 해바라기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별은 어디서 빛날까요? 빈센트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림으로 말할 뿐입니다. 노란빛, 파란빛, 붉은빛, 색채의 폭발입니다. 영혼의 절규입니다. 그것이 그가 남긴 전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가 큰 힘이 됩니다. 그날의 목소리, 다음 이야기도 기다려주세요.